예, 지난번 시간에 힘입어서 우리 아인슈타인의 부유 유사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챕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들 학부에 관해서 그런 거지 대학원 들어오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사실은 제가 끝까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돈 들여서 이만한씩 샀잖아요. 돈 들여서 이만한씩 샀는데 여러분들 책 안 배우고 막 어느 챕터는 손도 안 댔다라고 하면 또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죠? 뭐 선배한테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책에 대해서 조금만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나는 뭐 구조 갈 거야, 나는 무슨 뭐 상하수 갈 거야, 나는 뭐 측량할 거야. 그래도 이 책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실제 뭐 공무원이 돼도 이직하죠. 이거 순환보직 하죠. 그 다음에 공사가도 순환보직 하죠. 그래서 그 전공 책에 관해서는 어느 책에 뭐가 있고 어느 챕터에 뭐가 있더라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책 사볼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배운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을 좀 가지시고 책을 잘 보관하시면 돼요. 누구 보니까 책을 전부 다 받아보던데 그러면 그 외 사람이 탈터먹을 하면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교과서를 좀 애정을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유수량 공식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부유수량 공식 이렇게 나와 있죠. 저도 이게 뭔지는 전부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유스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루트, 그 다음에 루트 타우 나누기 로. 그거 배웠죠. 자, 이 아인슈타인이 1950년에 의해서 제안된 식인데, 으짜으짜해서 유스타라고 Z값이 여기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부유사랑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이걸 보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보다 맨 공식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IBW, QBW를 얘가 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가 부유사를 하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소유사량을 이렇게 계산을 했죠. 소유사량을 거기에다가 어떤 인자를 곱해가지고 다시 부유사를 계산했어요. 이게 여기는 소유사량, 요거는 부유유사량. 근데 왜 S라고 썼냐? 서스펜디드라며 부유가 서스펜디드라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인자를 곱하는 걸 얘기를 했고 요 값은 이렇게 계산되면 이게 전부 다 실험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아인슈타인의 소유사량 공식, 아인슈타인의 부유유사량 공식 하면은 그게 예전에 배운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책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방법을 이용해서 부유유사량을 산정하기 위해선이라고 나왔죠. 자, 소유사량 먼저 구하고 우리 그거 기억나요? 사실 이제 이거 공식하고 좀 비슷한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 저희 수학공사 있을 때 계산할 때는 소유사량을 계하고 거기에 80% 정도가 부유유사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국토부하고 그때는 국토부였죠. 지금 환경부인데 얘기할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사량 공식으로 소유사량 총 이송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약 한 4배, 한 5배 정도를 우리 부유유사량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앞서 있는 이 공식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들을 요 값을 찾아내는 것들을 지금 계속 뒤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읽어보지 마세요. 일단 읽어보지 마세요.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 읽으면서 머리 쓰는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조금만 봅시다. 자, 총 유사량의 산정. 자, 부유유사량은 내가 구하는 법을 대충은 소유유사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한 4배, 5배. 얘가 5에서 25% 정도 되니까 95%에서 75%에서 95% 정도가 부유유사량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총 유사량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사량과 부유유사량을 합한 거와 같다. 자,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유사가 하상과 접촉하여 이동하거나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유사 이송률이 작은 경우 소유사량은 계략적으로 총 유사량과 같다. 그죠? 자, 일단 수심이 낮고 낮아. 근데 소유사량은 계략적으로 총 유사량과 같아. 언제? 수심이 얕은 곳에서. 그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하지만 수심이 깊은 하천에서는 아까도 그 말 나왔었죠. 근데 통상적으로 토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심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요 가와천 이런 거 상당히 잘 안 해서. 소유사량은 총 유사량의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고 총 유사량은 소유사량과 부유사량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하천에서는 뭐야? 통상적으로 이게 다야. 부유 유사량이. 자, 그쵸? 자, 그래서 앞에서 아인슈타인에서 소유사량, 부유사량 구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총 유사량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콜비 공식, 그 다음에 에커스 화이트 공식, 그 다음에 양의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법을 소개만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아인슈타인 방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T 써있어. 뭘까? 토탈. 이게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율 얘기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이게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고 이 공식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소유사량. 얘는 뭐야? 서스펜디드. 부유유사량. 부라고 해서 이거 부유유사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아인슈타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콜비 공식이 나오는데, 콜비 공식은, 자, 여기 보시면은, QS라고 해서 단위 폭당, 그 다음에 유사 이송량을 계산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fermentation, AF는 수온 및 미세전도 보정계수 이건 주어지는 거야. 대부분 다 주어져. 그 다음에 B도 주어져. 근데 그때 자 VC는 한계 유속이라고 나왔는데 이 한계 유속이 뭐냐 하면은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설계서 꾸밀 때 VC 한계 유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꾸며놓냐 하면은 프라우드 넘버가 1인 유속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내가 지금 이 챕터가 14장 유사 이동량을 다룰 때 이 한계 유속은 내가 DPPT가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의 유속을 그때의 힘을 주는 유속을 우리는 한계 유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VC는 프라우드 넘버가 1이라는 그 한계 유속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리고 이 내가 타겟으로 DPPT 입자가 그 입자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 그 크리티컬한 유속 그때의 그 힘을 주는 그 유속을 우리는 VC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실제 유속하고 실제 유속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가 뭐 이렇게 됐을 때 B 값을 집어넣는다 하는데 이것도 그래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유사 이동에 내가 만약에 토목기사라 그러면 내가 토목기사 출제위원 저도 들어가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내고 싶어. 자, 다음에 유사 이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유속, 수심, 점성, 수와 하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빨간 줄 안 쳤지만 이렇게 하면 줄을 쳐놓고 이런 것들이 유사 이송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콜비 공식에서 한계 유속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프라우드 넘버랑 완전히 틀리죠. 프라우드 넘버랑 되게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지수 B, 지수 A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쭉 눈으로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걸 그래프화 시킨 게 있어요. 자, 요 보정이자 아까 AF 나오는 것도 이거 전부 실험값으로 계산해서 예측식 만들어서 그래프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평균 이동에 대한 백분율 영향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내가 여기 딱 보면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고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고 이쪽도 0.1에서 1까지가 이만한 스펙인데 1에서부터 10, 10에서 100까지가 똑같은 스케일이라서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고 이쪽도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값으로
값을 왜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냐 하면은 로그 값으로 그래프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쪽에 로그 값을 그래프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죠? 자, 로그 100은 얼마야? 로그 100. 2야, 2. 로그 100은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쓰고 100을 쓰고 0.1에서 100까지 쓰면 그래프가 얼마나 길어지겠어. 근데 여기에 2라는 값은 뭐냐면 여기 0.1에서 2가 있는 2. 요건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용 로그를 치면 로그 100은 2죠. 네? 10의 2승은 100이잖아, 100. 그죠? 그래서 이걸 로그 스케일로, 로그의 축척으로 그려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 스케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르면 구글에 쳐봐. 로그 스케일 그래프 이렇게 치면 돼. 로그 그래프 이렇게 치면 그게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나와. 여러분들 핸드폰은 잘 쓰는데 이런 정보 공부에 대해서 정의 찾아보라 그러면 추구라고 또 안 하지. 예, 그러지 마시고 꼭 하세요. 자, 이것도 표는 읽어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제 14.8 이거 왜 써놨냐 하면은 14.8을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써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던 총 유사량에 대해서 모든 게 집체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식이에요. 그죠? 이 식이에요. 예제 14.8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베껴 쓰지 말고 천천히 한번 써봐요. 이렇게 한번 써봐. 그러면 요 값은 요 그래프에서 찾는 건가? 이게 14.8이 하천에서 유사량 계산할 때 가장 표준으로 나오는 계산 방법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설계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14.8은 견축표 하나 붙여놓고, 야, 유사량 좀 계산해봐라. 하면, 나 그거 어디 있지 알아. 그렇게 계산하면, 여기 있는 부유유사량하고 소유사량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예제 14.8에 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4.8은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좀 알아둬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량 측정 방법. 자, 유사량을 측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직접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경험적인 공식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유사량 측정은 이성 형태에 따라서 그 방법이 엄청 틀려요. 막 진흙탕물 막 가는데도 측정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는 제작사에서 명시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비를 내가 딱 들었어. 장비를 들면 얘는 어디에 꼭 적용하세요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저 핸드폰도 물 100m는 들어가지 마세요. 10m까지 방수된다. 근데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장비는 제작사에서 명시한 수리학적 및 유사 특성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제가 수자무사 있을 때 10m까지의 수원하고 유속하고 그 다음에 DO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빠뜨려 먹었어요. 2천만 원짜리 장비였었는데 책임을 졌어요. 내 월급에서 까겠대. 예. 그래서 그 장비를 내리다가 요거 15m까지만 측정하면 되는데 더 내려 못 가라고 해서 치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 회사들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도 그러면 10m까지만 사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15m에 만약에 찍어서 내가 측정을 해서 당신 뭐로 측정을 했어? 그러면 제가 DS 얼마로 측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믿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장비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심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사의 측정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장비에서는 소유사 채취기, 이거 샘플러라고 하는데, 샘플러. 그 다음에 하상 형태 이동의 직접적인 관측, 유감 관찰, 그 다음에 음향 관측기, 이렇게 돼 있으면 깊이별로 물 위에서 이렇게 띡 때리면 어떻게 하상이 쌓여 있는 건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식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앞서 나와 있던 공식들을 쓰고, 자, 하상토 채취. 내가 배 타고 가면서 이게 집어넣으면 샘플러 가지고 딱 떠갖고 딱 올라와요. 아니면 줄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 대부분 장비들은
유사를 회수할 때 여러분 이 주먹으로 이 가와천 같은 데는 물을 이렇게 뜨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것들이 사이로 다 빠지죠. 조그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먹으로 이렇게 쭉 빼면 그럼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나오지. 장비들은 채취된 유사를 회수할 때 작은 입자들이 유실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리고 굵은 자갈 이상의 하상 물질들의 채취 및 분석은 곤란하다. 왜냐면 너무 크면은 체그름 분석도 안 되잖아. 그래서 무거운 유사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비싼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든다라고 그랬죠. 체분석하기 위해서 너무 큰 조립하는 재료들은 입도분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갈 집게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굵은 입자들은 현장에서 하상을 대입할 수 있는 지점 수대가 정상적인 객체로 크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조건 하여튼 이거 어려워. 이건 하여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부유유사 채취. 부유유사 채취는 소유사 채취, 하상에 있는 하상 쪽 채취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잘 믹스된 데서 깊이별로 그냥 샘플러를 이용해서 채취하면 되는데 샘플러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쭉 벌어졌다가 탁 닫혀. 깊이별로 가면 자동으로 탁 닫히는 그 샘플러를 사용하게 돼요. 이건 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부유사 입도 산정하게 쓰는데 부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1억 장 정도 비율이 되는 그 입도 분석기라는 기계에 딱 주사 바늘 같은 거로 쭉 집어넣으면은 빛을 쏘이면서 저기 있는 빛을 이렇게 쏘이면서 이렇게 그림자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걸 산란 방식이라고 하는데 산수할 때 그다음에 산란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우리 학교는 장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번 시간까지 조금 일찍 끝마치는데 이번 시간, 요 3시간 동안, 이번 세 번 동안은 챕터 14장을 끝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챕터 14장을 내가 가르칠까 말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15장, 이 책의 마지막인 우리 15장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는 이 책을 조금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토목기사 밀려가지고 4학년 선배님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해 두시니 되게 좋습니다. 두껍잖아요? 한동안 다 이해를 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연습 문제 풀이해서 많이 따라잡아 이렇게 이해를 좀 도울 테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